자,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다음 달 국회 연설을 통해 직접 야당 설득 작업에 돌입합니다. 야권은 크게 반발하면서 일단 오늘부터 개헌 협상은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병준 교수가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 영입 제안을 사실상 거절하면서 한국당의 지방선거 인물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 의원님, 개헌이 이제 국회로 넘어왔고 국회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좀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어려운 상황임에는 분명하죠. 자유한국당이 거듭 반발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어저께 국무회의 처리된 것조차도 이제 간제 개헌이다, 그리고 졸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걷어들여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2022년에 예. 지방선거와 대선이 동시에 실시되는, 그러니까 매년 거의 격해의 선거가 치러지는 그런 것을 좀 낭비 요인을 줄이자라는, 그러니까 타이밍을 좀 맞추자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그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한 개헌이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을 아끼고 공론이 분분한 것을 네. 좀 정리를 하자, 이런 취지로 4가지 입장에서 이제 개헌을 발의를 했고 이제 국회로 왔습니다. 거듭 얘기했지만 국민과의 약속은 천금같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요. 약속을 다 지키면 망한다라는 그런 이제 사실은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지금 야당에서 하고 있는데, 네, 개헌과 지방선거는 동시에 실시되고, 그다음에 1987년에 원포인트 개헌 이후에 30년이라면은 강산도 3번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민도도 매우 높아졌고, 국민의 기본권도 존중해줘야 되고, 자치분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맞는 거고, 네. 국회의 권한 역시도 많은 것이 손질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이런 3권 분립의 정신도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래서 6월 13일 날 지방선거에 정략적 관점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한국당에서는 장외투쟁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래도 오늘부터 개헌 협상의 시작에 들어가네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신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 개헌으로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크게 2가지 이익을 보시는 것 같은데, 첫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연 3일에 걸쳐가지고 조국 수석을 대리하게 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사회예요. 그 사회상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대선 때 후보가 내놓는 공약보다도 더 자세하게 본인이 꿈꾸는 사회를 발표함으로 해서 지지자들에게 상당히 결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이제는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 이거 유사사회주의 아니냐? 라는 이제 비판을 반대쪽에서는 받고,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거야말로 진짜 21세기형 사회다. 이렇게 이제 서로 공방에 오가면서 중요한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장악하게 됐어요. 뭐냐? 앞으로 석 달도 안 된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가 중간 평가해야 되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네. 그걸 덮어버렸어요. 이 점 하나. 그러니까 이슈를 장악했다. 근데 2번째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찐빵으로 치면 소인데 이게 싹 빠진 개헌안을 딱 제출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제출하는 방식도 사실은 좀 미안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방식으로 했어요. 청와대가 주도를 했잖아요. 사실은 국무위원들이 이것을 재결하고 통과시켜야 되는데 국무위원 중에서 한 사람, 예컨대 법무장관이나 국무총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민정수석. 민정수석이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민정수석이 발표하게 함으로 해서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헌 문제에 대해서 장악력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여당들한테 메시지를 준 거예요. 제왕적 대통령제는 못 고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갖고 여당이 야당하고 협상하도록 하게 방치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뭐냐? 그냥 이 시스템으로 그냥 가겠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개헌안을 제출하심으로 인해서
커다란 돌아올 이익을 받으신 거로 좀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올 이익이 없다라는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다라고 예. 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반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문제고 국민의 문제다라는 점에서 얘기를 하신 거고요. 지금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중간 평가가 사라졌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중간 평가가 아니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인데 무슨 중간 평가입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70%가 되면 대통령이 중간평가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긍정적 평가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슈를 장악했다. 지금 적폐청산 이슈가 더 큽니다. 개헌 이슈보다요. 네. 사실은 적폐청산의 이슈를 가린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야당에게 불리하지 않은 이슈예요. 그러니까 잘 살려나가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속아 빠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는 대통령제를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했을 때의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권한을 돌려드리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 제출 방식이 또한 뭐 제왕적 처리 방식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은 이명박, 박근혜 때의 민정수석은 권한을 남용해서 하지 말아야 될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은 법률의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민정수석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반론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동안 개헌에 대한 충분한 수기 과정이 있었고 장관들이 이 개헌에 대한 논의 및 고민 참여 이것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장관들이 40분 만에 했다는 얘기는 그 문항을 140조 정도 되는 문항 이미 다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논란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적자 생존 정부 아닙니다. 예, 이 정부는. 김 의원님께 제가 이제 현실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니까 국회는 5월 24일까지는 이 정부 개헌안을 표결에 붙여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사실 야당 특히 한국당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이걸 표결에 붙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거든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저께 확대 회의를 개최했는데 중진 20명 중에 4명밖에 참석을 안 하는 것이 현재 자유한국당의 현주소고요. 홍준표 대표의 막말과 그다음에 툭툭 던지는 말 때문에 지금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헌에 대한 문제도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표결에 불참하겠다.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은 제명 처리하겠다라고 초강수를 쓰지만 도리 없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그다음에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계속 높아가면 저는 뭐 정치는 생물과 같아서 자유한국당이 동참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수준의 자유한국당으로 고정시켜서 놓고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전향적인 변화가 한 있을 수 50일 있는. 기간은 굉장히 깁니다. 이것이 예전에 이제 탄핵 시기를 보면 탄핵이 절대적으로 안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는. 근데 한 30일, 40일 동안 경과되면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촛불 민심이 커지면서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 내에 김무성 대표를 포함한 30-40명의 국회의원들이 움직였듯이 이번의 경우도 아까 얘기했던 블랙홀이 아니라 개헌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안에 분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정시켜서 놓고 보는 것은 제가 볼 땐 조금 빠른 해석 아닌가 싶습니다. 차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하여튼 저는 생각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에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는 그 안에 대한 협의권, 타협권을 준다면 아마 빨리 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어떤? 그죠. 그 예컨대 뭐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뭐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의 의회의 선출이라든가 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인사권과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이 독점하고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좀 분산한다든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통령이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제왕적 대통령제 손을 못 댑니다. 했기 때문에 여당이 저는 이 협상권이 없다고 봐요. 그건 이제 제가 여당 해봐서 아는데요. 대통령이 딱 그런 입장을 하면요. 여당에서 누구도 그것을 일정하게 고치거나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협상은 안 될 거다. 안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의외로 이제 그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상당히 격변하면서 아마 이것들이 이슈로 또 떠오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이거 논의 별로 안 하게 될 예.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왈가왈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렇게 시간적으로 소모되는 측면이 있다. 김 의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지금 뭐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한다거나 아니면 선출한다거나 아니면 뭐 책임 총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 시기적인 부분을 좀 뒤로 미룬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야당과 뭔가 좀 협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 될지 아니면 그 부분만큼 우리가 절대 뭐 정부와 입장을 괴를 같이 한다. 어떤 입장이신지 여당 대변인으로서.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곧 문재인 대통령이 낸 개헌안과 거의 일치합니다. 예. 그리고 다만 여야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 조율할 대목은 남아 있는 거죠. 그것은 헌법 개정 특위가 예.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사실은 국민들이 좀 공개하라라고 하는 많은 요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기본권의 문제나 아니면 자치분권의 문제는 거의 여야가 같이, 따로 예. 갈 수 없는 정도로 합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총리를 국회에서 인준하는 문제, 그다음 책임 총리제 문제인데 총리를 국회에서 인준하면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하는 총리가 되겠죠. 예. 그러면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를 중간평가하겠다던 정당에서 그다음에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하는 정당에서 총리를 배출하면 호흡이 맞아서 혼연일체돼서 국정 운영이 혼란 없이 운영이 되나요? 장외투쟁 나간다고 하는 예. 개헌안을 안 하면 장외투쟁. 내지는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건이 생기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대중 전 예.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조사하자는 정당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안 하면은 장외투쟁하겠다는 정당인데 그 정당에서 총리가 나와서 예.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의견이잖아요. 그럼 바미당에서 나오나요? 아니면은 민주평화당에서 나오나요? 안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억지 논리죠. 그래서 대통령제를 존중한다라면 책임 총재로 가는 것이 맞는 거죠. 야당의 논리는 금방 탄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안이 해봐서 안다고 우리도 여당 때 그렇게 했다고는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 관계했을 때의 정당 구조고요. 저희는 수평적 더불어민주당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낸 개헌안 의총을 통해서 당론으로 정한 것이 청와대에 보고를 하는 거고요. 청와대에 보고된 내용이 다시 당으로 와서 의견을 조율해서 내놓는 안이 대통령이 발의한 이번 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정당 구조랑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당 구조와 대통령의 관계는 혼연일체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혼연일체이지 일방적 관계, 수직적 관계 그런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한국당에서도 이 소위 말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에 해서 예컨대 이제 권력의 분산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부분적으로 잘 부족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분들은 어떤 거냐면 대통령이 너무 힘이 크니까 이걸 좀 나눠주자 이런 생각인데 이건 표면적인 생각이고 보다 본질적인 생각이 뭐냐면 정치하는 그 주체로서 서로가 상대를 인정하자. 그리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승자가 권력뿐만 아니라 가치까지도 독식하는 그런 그 우리 정치를 이제 그만하자.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 쭉 정치를 주도하게 되면서 어떤 그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했던 생각은 역시 그 해보니까 예. 그것이 어떤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한 것 그리고 국회를 또 국민들이 못 믿겠으니까 국회한테 어떻게 권한을 주느냐라고 했던 것들이 그 자유한국당도 좀 더 이게 좀 성숙되면서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제는 우리가 정치를 할 때 쉽게 얘기하면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상대를 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상대가 정말로 모든 걸 다 깽판치는 상대는 도대체 그 도덕적으로 가치적으로도 그 용납이 안 되는 상대 이렇게 보지 말자. 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열린 그 사고가 있으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고 어떻게 권력을 분산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아주 쉬운 생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권력구조 부분에 있어서 총리 선출 방식이잖아요. 국회 총리 선출제를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타협하거나 협의할 부분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내부적으로.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에서 그동안 개헌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는 소위 말하면 대통령 권력 분산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 현재 제가 볼 때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나오기 전에 국회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에 대해서 이번 개헌의 가장 큰 목적이 그거였고 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접근한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첫째, 국회에서 어떻게 총리를 뽑느냐, 그리고 책임 총리제 하느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지방정부로 위임하느냐 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장관을 한번 임명했으면은 일정하게 장관한테 어떤 권한들을 위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임명만 했고 그 밑에 자리까지 다 청와대에서 다 국장까지 다 그죠? 산하단체장까지 다 인사를 한다 말씀입니다. 진짜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분산을 할 것인가, 대신 이제 효율성이라는 차원을 또 고려하면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저는 안이 있다고 보고,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대통령께서 이번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없는 개헌안을 제왕적 대통령제의 방법으로 발표해서 이미 여당한테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이거 손 못 댑니다, 이렇게. 근데 여당이 과연 그런 차원에서 같이 야당하고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여당에서 아마 열린 문이 되면 저는 당장 내일이라도 개헌이 될 거고, 소위 말하면 그 복잡한 무슨 그 전문에 있는 기본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은 있잖아요. 지금 추상적으로 다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법률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헌이 제기됐던 애초의 동기, 소위 말하면 제왕적 대통령제 해석, 이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열린 그런 자세가 돼 있다면 충분히 서로 토의가 돼서 당장 내일이라도 서로 같이 사인해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고 하면서 내각제하고 이원집정부제로 간 거죠, 권력구조는요. 총리를 누가 임명하느냐, 어디서 추천하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하순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문제였어요. 그런데 내각제하고 이원집정부제가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못하니까 지금 총리를 선출하는 방식을 놓고 지금 이제 그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는 결정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각제잖아요, 원래.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한 거 아닙니까? 저는 아니. 저는 내각제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한테 물으시는 게 분권형 야당 하는 대통령제를 물으신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분권형 대통령제 기실 이원집정부제였던 거죠. 그리고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득력이 별로 없고 국민들이 지금처럼 하는 정치권 국회의원들한테 한 것도 내줄 수가 없다는 게 국민 여론이니까 그것을 우회해서 지금 총리 임명을 국회에서 하느냐 마느냐 갖고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총리를 국회에서 임명을 하면 이 당이잖아요. 그건 연정입니다, 연정. 그리고 협치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인데 그렇게 할 거냐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안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이 이미 권한을 내려놓고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 대한 임명권에 대해서 안을 내놨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제의 권한을 완화시키는 것은 지방 분권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지방의 권한을 어떻게 주느냐의 문제고, 그것이 이번 헌법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프레임을 더 씌우는 것은 그 과거의 낡은 방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표를 보면 개헌 추진 방안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마 글쎄요, 시청자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당마다 입장이 다 다르고 또 용어도 어렵고, 빨리 국회가 좀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봐서 좀 공통된 입장을 내줘야 우리 국민들에게도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경찰의 이 대립, 계속해서
거세시다가 어제는 조금은 누그러드는 듯 했는데 어떠십니까? 여당이 보실 때 제가 볼 상황을 때는 보면. 자유한국당이 빨리 예. 사과하고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지금 14만 명 경찰 예. 일선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가족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5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정말 차마 입에 옮기기 어려운 거친 언사를 통해서 예. 울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지금 엄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국면 전환은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내홍을 좀 바깥으로 돌리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예. 봅니다. 홍준표 대표가 지난번에 그 가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스물스물 기어 나온다. 자당에 있는 의원들을 향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들깨론과 네. 개 미친 게 논쟁인데. 나왔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울산시장은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을 전략공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압수수색이 들어가니까 네. 발끈하는 건데 선거 기간이라도 범죄가 있으면 죄를 혐의가 있는 있으면 하는 상황인 거죠. 예. 혐의가 있으면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갖고 경찰 전체를 이제 연일 19, 20, 21일, 22일 거의 4일에 걸쳐서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경찰이 반발하니까 일부 경찰이다라고 터닝을 하는데 네. 일부 경찰이라고 하는 건 25일 날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저께 이철성 경찰청장을 찾아갔는데 네. 유감 표시하면서 법대로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검경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예. 경찰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라는 거의 반협박을 한 겁니다. 지금 경찰이 어쨌든 그 치안을 담당하고 공공질서를 담당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 경찰 전체를 싸잡아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표와 수석 대변인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싸움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우리가 좀 과한 표현을 써서 심려를 끼쳤음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유감 표시를 하고 사과를 하고요. 국민들께도 사과하고 국면을 전환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더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현재 정부 여당의 그 어떤 일종의 그 리듬, 그 코드 이런 것들을 맞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가능한 한 주의를 해야 되는데 하필 울산시장을 그 공천 발표를 한 날 거기를 수색을 합니까? 그리고 또 하필 그 전에 그 이 울산에서 그 이 소위 말하면 울산시장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민주당 예. 사람을 그 울산청장이 왜 이렇게 또 긴밀하게 또 사적으로 만납니까? 네. 그런 것들을 그 보고서 그러면 그냥 가만히 저 공정한 법을 집행하는 경찰 나만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반응이 좀 격했던 거는 뭐 인정을 해요. 네. 특히 이제 장제원 의원이 자기가 행안위 소속이어가지고 경찰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경찰이 나의 이 애정을 무시하고 우리 당을 탄압해?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상당히 격분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경찰이 그러면 먼저 사과를 해야죠. 우리가 이거 지금 우리가 본의 아니게 오얏나무 밑에서 가끈을 맺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거를 사과를 안 하고 마치 우리가 정치 경찰을 문제 삼은 것 같고 전체 경찰을 매도한 것처럼 또 이렇게 전환을 해가지고 그냥 경찰이 집단 행동을 하질 않나. 저는 뭐 안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여당 인사 만난 것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야당 현직 국회의원들도 한 달에 한두 차례 만났고요. 그다음에 네. 울산시장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송철호 지금 저희 이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도 그동안 울산에서 오랫동안 그 변호사 활동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무소속으로도 출마를 했던 분입니다. 차명진 전 의원님은 국회의원일 때 기관장들 안 만났습니까? 그것을 마치 공식적으로만 만났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이라는 직위 때문에 만났고. 그러니까 이분도 경찰청장이 기관장 만납니다. 그래서 아니, 송철호 변호사가 그거를 무슨 기관장이에요? 아니에요. 변호사고 후보 이전에 변호사가 후보였던 무슨 사람이고요. 기관장이에요? 그다음에 만나는 거 가지고 그렇게 시비하면 안 되죠. 그리고요 지금 이분이 공천
발표일을 알고 지금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맞습니까? 역으로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들어올 것 같으니까 전략공천 발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왜 그런 것을 꼭 한쪽 측면만 보고 있습니까? 여러 측면으로 다각도로 보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